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오늘은 루엘의 이재린 기자와 같이 쉐보레 이코녹스를 시승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루엘 매거진 이재림입니다. 쉐보레가 회생을 알리면서 첫 번째 나온 차가 이코녹스잖아요. 특히 이 차가 요즘에 인기 많은 SUV라서 더더욱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. 예상 이상으로 주변의 반응도 뜨겁고 인터넷만 보더라도 이코녹스 가격 아니면은 이코녹스 시승기 그런 검색이라든지 자동 완성되는 걸 꽤 많이 봤습니다. 일단 이코녹스라는 차를 소개를 하면은 미국의 EPA 기준으로는 스몰 SUV에 해당이 되고요. 현행 모델이 3세대입니다. 그러니까 이 차가 2003년에 처음 나왔고요. 트레일 블레이저 또는 캡티바의 후속이라고 할 수 있죠. 플랫폼은 크루즈와 같은 D2XX를 쓰고 있고요. 형제차로는 GMC의 터레인, 뷰익 앰비전 등이 있습니다. 같은 급에서는 혼다 CR-V, 도요타 라브4가 있죠. 그리고 이 이코녹스는 미국에서 쉐보레의 주력 모델 중 하나인데, 미국에서 한정하자면은 보통 쉐보레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잘 팔리는 차종이기도 합니다. 지금 정면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경쟁차로 지목되고 있는 거는 르노 삼성의 QM6가 있고요. 현대에서는 투싼과 산타페의 중간 사이즈긴 한데 가격은 산타페 쪽까지 침범을 하는 상황입니다. 오늘 이제 자연광활에서는 처음 봤는데 실내에서 봤을 적에보다는 조금 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차가 준중형 SUV라고는 되지 않을 만큼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. 아까 우리 시승회 때 여러 대의 차가 있었는데 검은색이 이코녹스에 더 어울리는 차가 아닌가 싶어요. 차는 단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앞에 전면 얼굴을 볼 적에는 좀 단단한 느낌, 어떤 트렉스나 올란도의 느낌이 잘 살아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말리부 같기도 하고요. 전면을 보면은 전형적인 쉐보레의 얼굴이고요.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헤드램프의 크기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. 보통은 헤드램프를 요즘 많이 키우는 편인데, 그러니까 그릴은 큰데 헤드램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크롬을 많이 사용한 게 전면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그 부분이 좀 화려함보다는 좀 투머치 쪽 아닐까 라는 좀 아쉬움도 있어요. 이 차는 3세대 해당이 되는데 1세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흥미롭게도 차체가 약간씩 좀 작아졌어요.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출시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느 급에 해당이 되느냐, 우리나라에 오면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, 기준이. 그래서 그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, 차체 사이즈를 보면은 이 차는 투싼 스포티지 또는 산타페 그 사이에 위치해 있고, 마침 또 QM6가 있는데 QM6랑 또 거의 비슷해요.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투싼보다는 그 산타페 쪽의 사이즈가 조금 더 가깝긴 합니다. 근데 이 차의 전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들 중에서 가장 높아요. 해치백이나 SUV는 좀 뒤가 좀 직각으로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, 이 차는 이게 옆에서 봐도 약간 뒤에가 좀 툭 튀어나온 그런 모양이 있어요. 옆에서 봤을 적에 제일 두드러지게 보이고요. 지금 저희가 보는 각도에서 보더라도 뒤가 에스컬레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직각적인 거라기보다는 뒤로 좀 튀어나온, 아마 좀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디자인을 구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. 그리고 이 차가 디젤임을 알리는 배지는 저 이코녹스 옆에 TD가 붙고요. 참고로 이 차는 미국에서 동급에서 유일하게 디젤 엔진이 있어요. 미국에서는 1.5 터보, 2.0 터보 가솔린, 이건 이제 말리부와 공유를 하고요. 1.6 디젤은 크루즈와 같이 쓰는 거죠. 지금 이 차는 AWD의 가장 최상위 트림이 프리미어 트림입니다. 배지가 꽤 많이 붙었죠. 이름, 터보 디젤, 오릴 드라이브, 프리미어까지 이렇게 배지 많은 차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노블2, 사이즈는 235에 50/19입니다. 이코녹스에 끼울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죠. 17, 18, 19인치 세 가지 종류의 휠을 그 트림에 따라서 들어가고요. 17인치 같은 경우에는 맥시스 타이어인데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타이어 브랜드고, 국내에서 팔리는 완성차에서 이렇게 OEM 타이어로 맥시스가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죠. 이 차가 136마력의 1.6 디젤이잖아요. 그 네. 엔진 출력이나 배기량을 생각을 하면은 19인치는 좀 커 보이죠. 옆에서 봤을 적에는 19인치처럼 안 보이는 것도 의아합니다. 예, 실내 디자인은 전형적인 쉐보레 디자인이고요. 일단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 대시보드인데, 대시보드가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쭉 많이 뻗어 있어요. 그래서 시트를 가장 낮게 하고 앉아도 좀 앞쪽의 시야가 좀 잘 보이는 편입니다. 네,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. 대시보드를 비롯한 전반적인 소재는 예상보다는 또는 차급을 생각을 하면 괜찮은 편이에요. 이 대시보드에 적용된 플라스틱이나 우레탄을 만져보면은 약간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면이 있고, 물론 아주 뭐 이렇게 푹신푹신한 건 아니죠. 그런데 실내 마무리의 일부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. 실내 디자인 또는 소재가 좀 되게 여러 가지 쓰인 것 같아요. 지금 이쪽에 있는 대시보드만 봐도 여기가 이게 좀 다 다르죠. 그리고 그렇죠. 가장 눈에 많이 닿는 부분,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장 푹신푹신합니다. 만져보면 이렇게 푹푹 좀 들어가죠. 그러니까 위에는 우레탄이고 여기도 우레탄이지만 여기는 가죽을 인조 가죽이겠지만 대놨고요. 아래는 이제
플라스틱이지만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좀 가공을 한 플라스틱을 섞었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처럼 이 차 역시도 시야가 좀 낮게 내려가는 부분의 플라스틱은 좀 더 떨어져요. 예를 들면은 저 글로우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제 플라스틱은 시각적으로 봐도 좀 떨어지죠.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만져보면은 더 떨어지죠. 글로우 박스의 용량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. 안쪽에 따로 뭐 부직포 같은 걸 대지 않아서 딱딱한 물건을 넣으면 소리가 나겠지만 용량 자체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. 모니터 주변의 디자인은 전형적인 쉐보레인데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니터가 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누워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처음에 딱 봤을 때 약간 좀 누워있다, 약간 좀 생소하고 좀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크기는 근데 요즘 차 치고는 크진 않은 편이고요. 모니터 자체의 화질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. 이 홈 버튼을 누르면 지금이 이제 바로 홈 화면이죠. 안에 있는 이제 기본적인 메뉴는 다른 쉐보레 차들, 뭐 크루즈라든가 말리부와 거의 비슷합니다. 이 설정에 들어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. 차량에 들어가면은 이런 또 메뉴가 있죠. 그래서 이 차가 보기보다는 안에 이제 세부적인 메뉴가 좀 많은 편이에요. 메뉴에는 보시면 이렇게 7가지 메뉴가 단출하게 처음에 있는데 들어가면은 가지치기로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메뉴들이 나오는데요. 미러링 서비스고 USB 연결을 하면 이 밑에 있는 포트를 이용해서 핸드폰에 있는 앱들을 구동할 수 있는 거고, 전화는 블루투스,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물리적인 버튼들의 크기가 이렇게 커서 작동하기가 수월합니다. 그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그 미러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. 이 메시지는 마찬가지로 전화기에 있는 메시지를 화면에서 띄워서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모니터 밑에 있는 버튼은 큰데 이 센터페시아라고 불리는 공조장치가 있는 부분은 버튼들이 좀 작은 편이죠. 작긴 한데 딱 한눈에 봤을 때도 좀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디자인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공조장치 다이얼 있잖아요. 온도 조절은 다이얼식으로 처리를 했고요. 바람 세기는 버튼식인데 바람 세기를 이걸 조절하잖아요. 그러면 처음에는 이 바람 세기 표시가 안 나와갖고 모니터에도 안 뜨거든요. 그래서 뭐야 이거는 바람 세기 표시가 안 뜨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램프가 들어가죠.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는 잘 안 보이고 2열에 앉으면 좀 잘 보입니다. 눈높이만 조금만 올리더라도 지금 저희가 카메라로 보여드리는데 이 정도 각도에서는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차를 처음 타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 좀 헤맬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쉐보레 차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, 이 통풍과 열선이 있잖아요.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거든요. 그래서 누르면은 이게 지금 약간 오렌지색으로 들어오잖아요. 보통은 통풍은 거의 모든 브랜드가 파란색 조명을 쓰는데 이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열선과 통풍이 같은 색깔이에요. 그래서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좀 헷갈릴 수 있죠. 근데 이 부분은 개선된 것 같아요. 이 다이얼 버튼에 돌리는 느낌이라든지,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에다가 마치 아우디처럼 그 액정을 박아놨죠. 입자 자체도 끊김없이 잘 돼 있어서 이 부분도 디자인적으로나마 그리고 편의사양으로도 좀 개선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 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요게 약간 좀 애매해요. 예를 들면은 지금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는 이 노트5가 여기에 안 껴져요. 그래서 노트5를 기준으로 하면은 커버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안 들어가고요. 커버를 벗기면은 여기 이제 딱 맞죠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충전이 시작이 되는데 커버 벗겨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죠.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와 C볼트가 있는데 이 앞쪽에 USB 단자가 2개나 있는 거는 꽤 좋은데, 역시나 다른 쉐보레들처럼 USB에 무슨 조명 같은 건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차는 AWD인데 여기에 AWD 버튼이 따로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 AWD에 불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. 이 상태에서는 이제 앞바퀴 굴림이죠.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가 강제적으로 앞바퀴 굴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AWD지만 기어 레버는 되게 그냥 단순한 디자인이에요. 그리고 많은 미국 차들이 그렇듯이 여기에 따로 수동 모드가 없죠. 그러니까 보통은 수동 모드가 기어 이렇게 내리면은 뭐 뒤에서 옆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젖혀서 수동 모드 조작을 하잖아요. 근데 이건 그냥 일자예요. 대신에 수동 모드는 여기 위에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. 이걸로 하는 거죠. 이 수동 모드 같은 경우에는 D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. L 모드일 때 수동 조작이 됩니다. 요즘에는 그 기어 레버에 수동 모드 버튼이 있는 차가 되게 드물잖아요. 그래서 좀 올드합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저 L도 옛날 저단 기어. 그리고 기어 레버 바로 옆에는 컵홀더 2개가 있어 갖고요.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따로 이렇게 병이나 이런 걸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네요. 날개가 없는 컵홀더가 좀 사실 드문데 날개가 없습니다. 이 뒤에는 또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. 센터 콘솔 박스는 일단 보기에도 이 커버가 굉장히 길죠. 그리고 이 자체가 좀 높아요. 그래서 이 열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굉장히 커요.
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깊죠. 노트5를 여기다 이렇게 세우면은 노트5가 두 개가 세울 정도로 굉장히 깊은 편입니다. 요즘 본 차 중에는 센터 콘솔 박스가 가장 깊은 차가 아닌가 싶어요. 여기에 있는 이 상단 트레이는 뭔가 좀 뜬금없네요. 보통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길게 얇게 있네요. 이코녹스에서 의외인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불을 켜보면 마치 메이크업실 같죠? 조명 켜지는 게 쓱 올라오는 게.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. 네, 의외죠.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에 있는 선글라스 수납함에도 약간 부드러운 소재를 덧대놨고요. 운전대는 차 사이즈에 맞는 크기고요. 이거 역시도 전형적인 쉐보레 차의 디자인이죠. 님의 CU는 가죽이 육안으로는 좀 미끄러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잡아보면은 손에는 좀 잘 감기는 편이에요. 그리고 스포크 왼쪽에는 열선과 크루즈 컨트롤, 오른쪽에는 트리 컴퓨터와 음성인식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. 타코미터라든가 스피더미터의 좀 크기가 좀 작은 편이죠. 아마 가운데 디스플레이 크기를 좀 키우려다 보니까 타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. 이 차급에는 약간 좀 안 어울리게 타이머 기능도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애드블루라든가 엔진오일 수명 같은 거는 꽤 유용한 그 정보 같아요. 그러니까 중앙 디스플레이 통해서 설정해도 될 것 같은 기능들을 저 계기판에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로도 설정할 수 있게끔 해놨네요. 근데 이거를 조절을 하는 이 운전대 스포크의 이 버튼이 약간 좀 뻑뻑한 편이에요. 이 버튼 눌리는 감각은 이전에도 매번 느꼈던 것 같아요. 쉐보레 차들에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 부분인데. 도어 트림은 간결한 디자인이고요. 이쪽에 있는 소재는 저 대시보드 쪽보다 좀 떨어져 보이죠. 도어 포켓의 용량은 좀 작은 편이에요. 딱 저 병 하나 들어가고 약간 여유가 있는 정도인데 이 도어 트림 전체의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도어 포켓이 용량이 좀 작죠.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차가 상하향 유리가 4개 모두 다 원터치예요. 보통 미국 차는 이 상하향 원터치에 좀 인색한 편인데 이 이코녹스는 4개 모두 다 원터치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트렁크 개폐 그 열림 각도 조절입니다. 지금 보시면 이제 맥스 최대치로 돼 있는데 4분의 3 정도만 열 수가 있겠고, 예, 시트의 가죽의 질은 평범한 편이고요.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는 조금 좀 타이트하게 끼지 않나, 그러니까 아주 넉넉한 크기는 아닙니다. 스티치 보이시나요? 지금 색상이 두 가지를 썼습니다. 그래서 파란 스티치와 약간 주황 노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까 저 선바이저 조명에 이어서 이런 부분을 왜 신경을 싶은 부분입니다. 이 쿠션은 길이가 좀 짧게 느껴져요. 성인 남자에게는. 예, 2열의 거주성은 괜찮은 편이에요.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이랑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들어가고 조금 남아요. 그러니까 산타페라든가 소렌토만큼은 아니지만 뭐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괜찮은 무릎 공간을 갖고 있고요. 2열 시트는 좀 높은 편이에요. 물론 2열 시트가 다 높잖아요, 대부분.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. 쿠션감이 좀 의외로 많이 푹신하네요. 앞자리와 다르게 뒷자리는 거의 소파처럼 푹신푹신합니다. 예, 그러니까 1열 시트는 쿠션이 약간 좀 탄탄한 편인데 이 차는 저 쿠션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. 여기가 딱 대번에 좀 푹신푹신하죠.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. 1열과. 이 차의 2열 거주성이 괜찮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인데 보통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잖아요. 근데 이 차는 완전히 평면이에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닥이 좀 높다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여기가 완전히 평면이어서 이것 때문에 좀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 같고요.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뒤로 많이 좀 튀어나온 편이에요. 그래서 이건 좀 가운데 앉은 사람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, 다리에. 그리고 시트 밑으로는 이 신발이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고요.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더 편의 장비가 또 잘 갖춰져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이 열선 시트인데 열선 시트가 일단 있는 것도 좋은데 열선 시트를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. 예를 들면은 이거를 누르면은 쿠션과 등받이가 전부 다 따뜻해지는 거고요. 만약에 난 쿠션은 필요 없고 등받이만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. 사실 2열에 열선 시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는 거는 되게 보기가 힘들죠. 등을 분리해 놓은 열선 시트는 처음 본 것 같아요. 2열에도 USB 단자 2개와 12V가 있어요. 그러니까 총 USB 단자가 4개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뒤는 충전만 되는 USB입니다. 220V 아울렛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뒷자리 승객에 좀 더 어떤 충전을 하기 위한 목적의 기기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를 사용할 적에 편의성을 많이 높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것도 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 보통 2급에서는 저렇게 220이 있는 차가 좀 드물거든요. 지금 제 키 기준으로 할 적에는 177, 8 사이인데 주먹을 넣어보니까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, 타이트한데 오히려 앉았을 적에는
협소한 건 못 느끼겠습니다. 괜찮은 공간이에요. 창문 높이도 낮아서 시야도 탁 트였고요.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까지 내려갑니다. 그렇습니다. 도어 형태 자체가 깎인 부분이 없어서 끝까지 다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2열 시트 등받이는 뭐 이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조절도 가능합니다. 지금은 이쪽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누인 상태인데 확실히 이렇게 최대한 뒤로 누이면은 좀 편안한 자세가 나오긴 해요. 이렇게 아주 누이어지는 건 아니지만. 티구안도 그랬지만 요즘 SUV들은 리클라이닝도 꽤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잖아요. 이코녹스 같은 경우는 한 단계로, 지금 이쪽은 제가 당겨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눕혀지는 거고요. 요 상태가. 그리고 여기서 한번 걸립니다. 2열에는 컵홀더가 요 암레스트에 있는데 오히려 이 2열에 있는 컵홀더에 날개 비슷한 게 있네요. 대신 깊이가 좀 얕습니다. 트렁크 용량은 차급 생각을 하면 괜찮은 크기 같아요. 육안으로 보기에는 뭐 적당한 수준 같습니다. 그리고 요 하단 트레이를 열면 또 다른 공간이 하나 더 나오고요. 그러니까 이 아래쪽까지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. 바닥에 있는 커버는 아예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죠.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이 레버를 당기면은 접을 수가 있습니다. 공간만 놓고 보면은 꽤 큽니다. 지금은 에어컨 끈 상태인데요. 이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는 생각보다는 조용한 편이에요. 물론 실내로 들어오는 그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. 그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게 아주 크게 거슬릴 정도의 음량은 아닙니다. 반면에 이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만져보면은 진동이 좀 확실하게 오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. 반면에 시트로는 또 진동이 없고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공회전 때 정수성은 괜찮고 진동은 운전대는 좀 있고 시트는 없다,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차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에어컨을 1단을 틀면은 진동이 조금 더 생기죠. 파워트레인은 1.6L 디젤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. 1.6L 디젤은 오펠이 주도를 한 거고요. 사실 이 D2XX 플랫폼 자체가 오펠이 개발을 주도를 한 건데, 그러고 보면은 이 디젤 엔진의 이코녹스는 유럽에서 거의 개발을, 그러니까 오펠이 GM 산하에 있을 당시에 개발을 주도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1.6L 디젤은 최고 출력이 136마력인데 배기량을 생각을 해도 리터당 출력이 좀 낮게 느껴지죠. 요즘에는 뭐 이거보다는 더 높게 뽑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연비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. 지금처럼 이렇게 평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해보면은 이 주행 질감 자체는 괜찮은데 이렇게 좀 낮은 RPM으로 달릴 때도 이 운전대로 지속적으로 좀 가늘게 좀 진동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행 질감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. 하지만 이렇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좀 천천히 운전을 하면은 엔진이 반응이 뭐 이렇게 나쁘다거나 또는 저속에서의 기동성이 되게 떨어져서 답답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. 물론 이제 풀 가속을 해보면 좀 다를 수가 있지만요. 예, 지금 대략 8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상태에서는 타이어 소음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인데, 제가 좀 전에 이재린 기자가 운전할 때는 뒤에도 타고 옆에도 탔었는데 그때는 이 정도로 좀 소리가 크진 않았거든요. 그렇게 보니까 이 차는 이렇게 운전석에 있을 때 그 소음이 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긴 해요. 뒷좌석에서 느꼈던 소음 정도가 지금 앞좌석과 차이가 큰가요? 근데 아무래도 2열에 소음이 좀 더 크긴 하죠. 이 차는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좀 전방이 잘 보이고 좌우 사이드 미러를 통한 시야도 좋거든요. 그래서 전반적인 시야는 좋아요. 룸미러도 그렇고, 룸미러도 지금 이게 크잖아요. 그래서 이 차가 좀 뒷유리도 좀 면적이 크거든요. 후방 시야도 되게 잘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 전방 시야는 이 룸미러가 좀 가리는 면이 있어요. 아까 이재린 기자와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룸미러의 위치가 좀 낮아요. 다른 차에 비해서. 이게 아마 좀 높으면은 이거보다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것 때문에 전방 시야가 조금 살짝 가리는 면이 있습니다. 특히 어떤 가운데 신호등 있을 도로에서는 그게 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. 이 차가 좀 하체는 좀 탄탄한 편인데 가속 페달은 좀 가벼워요. 이 엔진의 반응 자체, 그러니까 저회전에서의 반응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. 대략 한 2000rpm 정도 되면은 터빈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, 그때는 일상적인 용도로에서의 그 기동성은 뭐 괜찮은 편입니다. 근데 이 차가 좀 어느 정도 회전수가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그 일정 그 회전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하와 이상에서의 그 음색이 좀 많이 다르고 음량도 다르고, 근데 이것도 역시 음색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옆에 앉았을 때는 뭐야 이거 음색이 너무 좀 이상하잖아 라고 좀 느꼈을 정도로 좀 탁했는데, 지금 제가 직접 운전을 하니까 그때보다는 좀 낫네요. 좀 풀가속을 하면은
진동이 좀 더 세지고요. 예, 회전 성능은 이제 이 코너를 한번 돌아보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쉐보레답게 묵직하게 하면서 돌아가네요. 확실히 옆에서 느끼기에도 차가 막 이 거동이 크게 느껴지지 않네요. 코너에 들어서면 차가 좀 많이 기울어지긴 하는데 차의 그 움직임은 네. 계속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. 이게 꾸준히 버티면서 돈다는 게 옆자리에서도 느껴졌습니다. 지금 근데 평상시와 낸 속도를 비교하면 어떠셨나요? 비슷했나요? 아니면 좀 덜? 대략 비슷했는데 그 자세는 좀 더 안정적이고,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차가 운전대가 좀 가볍잖아요, 무게가. 네. 그랬는데 코너에 들어가면은 또 운전대의 감각이 꽤 정확합니다. 보통 운전대가 가벼우면은 감각이 좀 이렇게 정확지 않다고 아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. 확실히 공회전 때의 정수성과는 달리 회전수를 좀 올리면은 그때는 엔진 소리가 좀 많이 커지는데 음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뭔가 이렇게 좀 윙하고 좀 빈 듯한 소리? 좀 그런 소리가 납니다. 이 차가 같은 이제 브랜드의 트랙스와 비교를 하면은 요 동일 코너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전자장비가 제어를 하는 게 좀 더 세련됐습니다. 확실히 이게 최근 차라서 그런지 트랙스와 비교를 하면 좀 괜찮네요. 벤투스 S1 노블2의 타이어 소리가 이렇게 좀 저음이었나 싶을 정도로 보통 타이어 스키드음이 좀 재지잖아요, 고음. 그렇죠. 예, 근데 이 S1 노블2가 원래 이렇게 저음이었나 싶을 정도로 좀 다른 평균적인 그 스키드음에 비해서는 네. 좀 나직하네요. 이코녹스로 고속주행을 좀 해봤는데요. 이 차가 고속주행할 때 안정성이 참 좋네요. 그러니까 되게 탄탄하게 땅을 이렇게 누르면서 가는 그런 느낌? 특히 이제 직진성이 좋고요. 그래서 좀 편하게 고속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도 아까 똑같이 느꼈어요. 고속으로 올라가는 거는 살짝 좀 힘이 드는데 고속에서 차가 움직이는 보여주는 거동은 최근에 만나본 SUV들 중에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체가 좀 좋다 보니까 또는 안정성이 좋다 보니까 엔진 출력이 좀 부족한 게 좀 더 두드러지네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엔진에 비해서 과도하게 네. 하체가 좋지 않다 네네. 라는 생각도 들고요. 지금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9분기를 좀 빠른 속도로 달려도 차의 고속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. 물론 이제 고속에 올라가면은 차가 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좀 출렁거리는 면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다 가능한 움직임이고요. 네. 이 차의 가속력은 좋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, 사람에 따라서 또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.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용으로는 뭐 괜찮아요, 동력성이. 근데 이제 밟으면은 그만큼의 힘이 안 나죠. 보통 디젤 엔진 하면은 킥다운 했을 때 딱 뭉클하는 그런 토크감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좀 없어요. 지금도 90km에서 만약에 제가 킥다운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좀 일단 변속기도 한 박자 정도가 늦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힘이 좀 약하죠. 그리고 이 디젤 엔진의 특성이 그 말리부의 1.5 터보 있잖아요. 그거와 좀 느낌이 비슷해요.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말리부 1.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그렇게 가속이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의외로 속도가 꽤 높게 올라가네? 라고 그때 느꼈거든요. 근데 이 차 역시도 처음에는 그냥 되게 느린데 생각보다는 좀 속도가 좀 많이 올라가네? 좀 그런 느낌? 가늘고 길게 간다 말씀이신 거죠? 예. 가늘고 길게 간다. 네. 그래서 동력 성능 역시도 사람에 따라서는 다 이제 느끼는 게 다른데 일상 용도로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추월하고 그럴 때 답답하실 수가 있습니다. 추월 가속할 때 특히 답답할 것 같고요. 근데 보통 이렇게 가속이 들이면은 좀 그 회전 질감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부드러우면 좀 상쇄가 될 텐데, 그렇죠. 이 차는 그렇게 회전 질감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, 특히 이제 고회전 좀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그 회전할 때 그 질감이 좀 거칠게 느껴지고, 네. 여기에 이제 또 변속기가 또 한몫을 하죠.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가 느려요. 변속기가 느린데 고회전 사용하면 더 느려요. 예를 들면은 이제 L로 내려서 지금 4단이거든요. 쭉 가속을 해서 5단을 올리면은 거의 이렇게 한 템포가 있어야
그 윗단으로 변속이 돼요. 이 차 같은 경우에 또는 그 예전에 다른 GM 또는 쉐보레 차들 탈 때부터 느꼈지만 그 어지간하면은 그냥 뒤에 놓고 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. 고회전 사용하면은 그때 거기서 이제 안에 이제 클러치가 미끄러지면서 변속이 더 느려지거든요. 예, 오늘 이재린 기자와 쉐보레 이코녹스를 타봤는데요. 상품성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서 말하는 생각보다는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. 예상치. 저는 그렇게 그 기대치가 높진 않은데 그거 생각하면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. 일단 1.6 디젤이니까 연비가 괜찮잖아요. 그게 가장 큰 장점 같고요. 그리고 탄탄한 주행 성능, 안정성, 회전 성능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. 단점으로는 일단 주행 질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 질감 그리고 소음 이런 진동 이런 게 좀 단점으로 꼽겠습니다. 준중형 SUV를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적재성, 수납성 그리고 거주성인 부분에서는 별 4개, 5개 만점에 4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뒷공간도 마찬가지고 트렁크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꽤 훌륭한 공간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수납 공간도 뭐 자잘하게 나눠져 있진 않지만 가운데 이 워낙 그 센터 암레스트 밑에 있는 수납 공간이 커서 그런 부분은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역시나 단점은 한상기 기자님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출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달릴 적에 느껴지는 하체의 느낌은 너무 좋은데 만족스러운데 그 하체를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엔진 성능이 두고두고 아쉽게 남습니다.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가격이죠. 이 차가 가격이 좀 높아요. 그리고 편의 장비도 좀 떨어지고 예를 들면은 보통 이 정도 가격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어요. 요즘에 국내 소비자들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유지 장치를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.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그 두 개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단점이죠. 물론 이 차에는 차선 이탈 방지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탈 방지고요. 요즘 많은 차들에 탑재되고 있는 이렇게 차선 가운데로 잘 가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. 그래서 가격으로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상품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. 예, 이로써 쉐보레 이코녹스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침범을 하는 상황입니다. 이코녹스로 했을까? 발음도 힘들게.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자랑할 게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차가 여기 이제 핸드폰이 꼭 맞아야 주행 중에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과 아니면은 좀 생각이 짧았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네요. 일단 그 느낌이 마저 나서 요즘에 무슨 애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얘는 근데 커버가 되게 길다. 길어요. 그래서 아까 이 핸들 잡을 쪽이 계속 걸리더라고. 편하지. 이건 뭐냐? 컴파트먼트라고 나름 넣어놓은 건데 덜컥거리는 것과 생각이 짧아. 거기서 출발할 때랑요? 내가 운전하니까 또 다 다르네. 되게 평화로운 가속이네. 좀 다른 말로 하면 좀 이렇게 가늘고 모질게 간다.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. 가늘고 길게 간다 말씀이신 거죠? 예. 추월 가속할 때 특히 답답할 것 같고요. 뭐 더 할 말이 없네요. 평화로운 가속. 네. 요즘에 평화가 최고지. 사람을 유하게 미륵처럼 만드는 재주가 있고요.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 불같이 변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데. 아니 근데 뭐 저기 평화로워서 좋네. 후지다는 말이죠. 그 말은 뱉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. 이재린 기자 말에 따르면 보령보다 더 후진 것 같다는데요. 뭐 사담이지만 제가 이제 라세티 프리미어를 한 2년 정도 탔었던 기억이 탔었거든요. 전직 쉐슬람이죠? 현직도 쉐슬람입니다. 인정합니다. 전현직 쉐슬람. 전 쉐보레 대우 좋아하거든요. 옛날 그 시원했던 매그너스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찰싹 붙는 하체 질감, 토스카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그 서태지 씨가 광고했던 근데 오늘 만난 이 이코녹스 6단 미션은 한국에 가져와서 미션은 바꿨나?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,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. 옛날 그 라세티 프리미어 탈 적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가속을 해보면 3단인가? 아니야 4단? 이렇게 변속기가 생각을 해요.
생각을 하면서 단수를 올릴지 내릴지 막 하는 게 보였거든요. 근데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아,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? 그 정도인가요?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야, 좀 전에 너 라세티 얘기할 때 딱 하니까 거의 원맨 쇼던데. 라이브감이었어요. 막 그냥 말만 팡팡 터지던데 이재림. 야, 그만큼 애착이 있는 거죠. 역시. 여전히 뭐 길에서 크루즈 보면 저는 뭐 지나간 첫사랑 같기도 하고요. 그런 생각도 들고 잘 살고 있지, 그런 애잔한 마음이 남아있는 차고, 그리고 대우가 그런 브랜드기도 해서 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와닿네요. 이상 전현직 샤슬람의 증언이었습니다. 어떻게 그러면 쉐보레 또 하나 사시죠? 추억은 추억대로 남겨둬야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? 굳이 사진첩에서 꺼내볼 필요가 없어요. 이재림 오늘 빵빵 터지는데. 제가 지금 마감을 치고 새벽 2시에 들어가서 애한테 시달리다가, 비몽사몽이니까. 예, 그리고 이 찍은 거 이제 올리고 나서 보면은 다시 플레이 안 하죠. 참고로 우리 계속 앞바퀴 굴린 상태로 주행했는데 승차감은 이게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좀 딱딱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장거리 가기엔 좀 피곤하지 않을까. 준중형 SUV인데 장거리 가기가 힘들면은 치명적이네요. QM6 가솔린은 디젤보다 네. 전체적인 상품성이 좋거든. 네. 근데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아, QM6보다는. 그러니까 얘가 현대 기아 스포티지나 투싼이나 걔네들이랑 부딪히려고 그러면 편의 사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인테리어의 미적인 거, 그런 거에선 부딪힐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승차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주행 질감, 세련된 거는 현대 기아가 많이 앞섰고 르노랑은 해볼만 한데